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에게는 두 분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람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한양 대궐 앞 붉은 관복을 입은 젊은 급제자 강준이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한 장의 상소문이 떨려 있었고 좌우에 늘어선 신하들은 숨을 죽인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전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촛불만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 분은 저를 낳아주셨고 한 분은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신은 키워주신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자 합니다. 대전 안이 술렁였습니다. 양반과 자제가 천민 출신 양부를 선택한다니 조선 개국 이래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하 중 몇몇은 눈살을 찌푸렸고 어떤 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임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의 진심이 그러하다면 그 시작을 들어보고자 하노라. 어찌하여 양반의 자식이 천민을 아비라 부르고자 하는지 그 연유를 낱낱이 아뢰어라. 강준은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반드시 전해야 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그날 밤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거기 사람 없소? 거기 사람 없느냐고. 깜깜한 새벽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이 조용한 어촌 마을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바람이 사납게 몰아치는 겨울이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은 초가집의 처마를 흔들었고 마을 개들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의 우물가에서 비명에 가까운 울음소리와 함께 바가지가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에서 막 깨어나 장작을 패러 나가려던 오진사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도끼를 들고 뛰쳐나갔습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였지만 그의 발걸음은 젊은이 못지않게 빨랐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인겨? 누가 다친 건가?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텅 빈 우물가만이 을씨년스럽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바닥엔 피가 묻은 무명 보자기와 깨진 바가지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기 한 명이 울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오진사는 황급히 무릎을 꿇고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아기는 베네 저고리도 없이 누런 수건에 대충 감겨 있었고 발끝은 이미 파랗게 얼어 있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이 아이는 추위에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기 옆엔 피 묻은 손자국이 뚜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크기로 보아 여인의 손이었습니다. 손자국은 보자기를 향해 뻗어 있었고 그 옆으로 질질 끌린 듯한 흔적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박하게 도망치듯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버린 게 아니야. 누가 급히 도망치면서 남긴 거야. 오진사는 주변을 살폈지만 흔적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발자국은 우물가에서 끊겨 있었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이 아기를 피 묻은 손으로 우물가에 두고 사라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아기의 울음소리가 뚝 멈췄습니다. 오진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안 돼. 죽으면 안 돼. 오진사는 얼어붙은 아기의 발끝을 감싸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놈의 세상, 이 추운 날 어쩌자고 이런 짓을. 누가 이 어린 것을.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입고 있던 솜도포를 벗어 아기를 감싸고 재빨리 집으로 뛰었습니다. 그 늙은 몸으로는 기적과도 같은 속도였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솜도포는 어느새 아기의 이불이 되어 있었고 오진사는 얇은 적삼 하나만 걸친 채 추운 바람을 맞으며 뛰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오진사는 아궁이에 장작을 집어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에 헝겊을 적셔 아기의 얼어붙은 손과 발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울지 않았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너무나 약했습니다. 제발 살아다오. 내가 누구든 왜 여기 있든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오진사는 밤새 아기 곁을 지켰습니다. 1시간마다 체온을 확인하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갈 무렵 아기가 작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래, 울어라. 살아있구나. 살아있어. 오진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이보세요, 그게 뭐요? 애요? 오진사, 애를 어디서 데려왔소? 혼자 사는 노인네가 갑자기 아기라니 이게 무슨 일이요?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늙은 나무꾼이 추운 새벽에 피 묻은 아기를 안고 돌아오는 모습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오진사는 평생 독신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오진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집 안으로 향했고 문을 꼭 닫았습니다. 그날 밤 촛불 아래에서 오진사는 아이의 발을 따뜻한 물로 씻기며 속삭이듯 이름을 지었습니다. 준비할 준. 내 인생은 준비되어야 한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내게 준비가 필요하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마. 내가 너를 지켜주마.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아기의 옆에 남겨졌던 피 묻은 손자국이 훗날 이 아이의 출생의 비밀을 밝혀줄 유일한 증거가 될 줄은, 그리고 그 손자국의 주인이 언젠가 이 아이를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주는 어느새 10살이 되었습니다. 작고 마른 체구였지만 눈빛만큼은 또래보다 훨씬 깊고 성숙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오진사를 도우며 장작을 옮기고 물동이를 날랐습니다. 비록 서당은 다니지 못했지만 오진사가 밤마다 가르쳐준 글자를 금방 익혔습니다. 이건 천이란 글자다. 하늘이란 뜻이지. 주는 한 번 보면 잊지 않았습니다. 오진사가 3번 가르치면 주는 10번의 가치를 익혔습니다. 할아버지, 이 글자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그건지 땅이란 뜻이다. 그럼 다음은 사람이겠네요? 허허, 그래. 인이지. 하늘, 땅, 사람. 이 셋이 함께 세상을 만든단다. 오진사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범상치 않았습니다. 이웃 마을의 훈장이 어느 날 오진사를 찾아왔습니다. 오진사, 그 아이 말이오. 그를 가르쳐 보니 보통 아이가 아니오. 혹시 서당에 보낼 생각은 없소? 서당이라 학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있소. 하지만 저런 제목을 썩힐 순 없지 않소? 오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당은 가난한 나무꾼에게는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귀로 마을 새필이 들어왔습니다. 마을 위에는 검은 갓에 비단 도포를 입은 사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과 행색을 보니 서울에서 온 양반들임이 분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터에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저 양반들 무슨 일로 온 겁니까? 혹시 누가 큰 죄라도 지었나? 아니면 세금 독촉하러 온 건가? 긴장감이 퍼졌습니다. 마을은 작고 폐쇄적인 곳이었습니다. 외부 양반이 오는 일은 보통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였습니다. 그중 한 양반이 말에서 내려 장터 중앙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중히 물었습니다. 며칠 전 이 마을 근처 우물가에서 아이를 주운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누가 그 아이를 보았소? 사람들은 눈치를 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노파가 조심스레 손을 들었습니다. 저기 오진사 말입니다. 10년 전 그날 새벽 애를 안고 마을로 들어왔지요. 양반은 곧장 고개를 돌려 장작을 팔고 있던 오진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실례하오. 오진사 되시오? 예, 그렇습니다. 양반은 준을 보았습니다. 오진사의 등에 엎여있는 준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아이가 건강한지 알고 싶소. 혹시 그 아이를 잠시 볼 수 있겠소? 오진사는 아이를 더 단단히 안았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 아이는 제 품 안에서만 건강합니다. 남에게 보일 일 없습니다. 양반은 한 박자 늦게 웃었습니다. 저희는 해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아이가 혹시 저희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기에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오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련이 있다면 그때 버리지 않았겠지요. 지금 이 아이는 저와 관련이 있습니다. 장터는 순식간에 숨소리조차 사라졌습니다. 그 정적을 깬 건 양반 옆에 있던 다른 사내의 말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도련님이셨습니다. 모두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진사의 손은 순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양반은 깊은 숨을 내쉬며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10년 전 서울의 큰 양반댁에서 첩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본처가 알게 되면서 그 아이는 밤중에 하녀 손에 넘겨졌습니다. 하녀는 목숨을 걸고 아이를 데리고 도망쳤고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에 바닷가 마을 우물가 근처에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이 오진사의 품속을 바라봤습니다. 피 묻은 보자기, 우물가, 아기,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 모두 맞아떨어집니다. 장터는 술렁였습니다. 진짜로 양반과 자식이었단 말이야? 도련님이 여기서 자라고 있었던 거야? 세상에 이런 일이. 하지만 오진사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저 준을 더욱 단단히 안았을 뿐입니다. 그렇다 해도 내게는 이 아이가 하늘이 맡긴 인연입니다. 양반은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대대로 벼슬을 이어온 명문가의 핏줄임은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받을 교육도 기회도 지금 이 마을과는 다를 것입니다. 당신이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아실 겁니다. 그 말은 잔인했습니다. 장터 사람들도 조용히 오진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오진사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나무를 고르면 오래 간다 했습니다. 허나 사람은 마음을 고르면 오래 남습니다. 이 아이는 제 마음에 새겨진 사람입니다. 양반의 얼굴에서 미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간 이 마을에 머물겠습니다. 도련님께 한 번만 얼굴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 이상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양반들은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오진사는 집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등 뒤에선 준이 곤히 자고 있었고 장작불은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이라 그런 게 뭐가 중요하단 말이냐? 내가 먹고 자고 울고 웃는 걸 본 사람은 오직 나뿐이다. 그게 진짜 압이 아니겠느냐? 오진사의 말에 바람이 살며시 문풍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 마을 골목 끝에서는 누군가가 조용히 오진사의 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갓을 깊이 눌러쓴 젊은 남자였습니다. 말없이 집안을 보고 서 있다가 이내 돌아서 사라졌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갓을 눌러쓴 젊은 사내가 직접 오진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를 갖춰 깊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중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연이라 합니다. 서울 바가의 장남이며 당신 품에서 자란 중가 같은 핏줄입니다. 오진사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이연은 몇 번이고 멀리서 자신들의 집을 지켜보던 그 인물이었습니다. 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형이라니, 자신에게 형이 있다니, 우린 같은 핏줄입니다. 넌 이대로 살아갈 아이가 아닙니다. 서울에 가면 널 위한 방이 있고 스승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주는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진사를 바라봤습니다. 이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당분간 이 마을에 머물며 준을 지켜보겠습니다. 준이 원할 때 함께 가겠습니다. 그 말에 오진사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적어도 이 젊은이는 강제로 아이를 빼앗으려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연은 그날부터 마을 주막에 머물며 준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물동이를 옮기는 모습, 장작을 패는 법, 글씨를 쓰는 법, 모든 순간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며칠 뒤 이연은 마을 서당의 훈장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그 아이 서당에 들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수업료를 대겠습니다. 훈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울 재주는 있어 보입니다만 마을 사람들 눈도 있고요. 그 아이가 누군지 모두 알잖습니까? 양반과 자식을 천민 아이들과 함께 앉힐 순 없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연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편견을 깨는 것도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가 어디서 자랐든 무엇을 배울 자격이 있는지는 아이 스스로 증명할 것입니다. 그의 말에 훈장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준은 마을 서당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자문을 하루 만에 모두 외운 것입니다. 이 아이 범상치 않구나. 그 소문은 마을을 넘어 인근 포구까지 번졌습니다. 그리고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서울에서 화려한 가마가 도착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것은 비단 저고리를 입은 중년 여인과 그 옆에 위압적인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키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웠으며 입가엔 냉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이 마을에 준이라는 아이가 있습니까? 10년 전 우물가에 남겨진 오진사가 나섰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보호자입니다. 여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살아있었군요. 살아있었어요.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그녀는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진사는 여인을 조심스레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준은 마당에서 장작을 패다 여인과 함께 들어오는 오진사를 보고 멈췄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은 알 수 없는 낯선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시릴 정도로 익숙했습니다. 그날 밤 여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한때 양반댁의 첩이었다. 하지만 본처의 미움을 받았고 아이를 낳자마자 하녀에게 넘겨졌다. 하녀는 나를 불쌍히 여겨 아이를 데리고 도망쳤지만 끝내 쫓기다 우물가에 아이를 두고 사라졌다고 들었다. 그날 밤 나는 피를 흘리며 아이를 찾아 헤맸다. 하지만 찾지 못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다. 여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 손으로 키우지 못해 미안하다. 이제라도 너를 데려가고 싶구나. 하지만 그녀 옆에 남자 김진사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부인, 그보다 중요한 건 이 아이가 우리 집안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총명하다 하니 잘만 키우면 과거에 급제시킬 수 있겠소.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설 기회가 될 수 있소. 김진사의 눈빛은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친어머니가 재혼한 김진사는 몰락한 양반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벼슬도 없고 재산도 없는 그는 준을 이용해 집안을 다시 일으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서울로 데려가겠소. 오진사, 당신은 가난한 처지에 제대로 교육시킬 수도 없지 않소? 아이를 위해서라도 보내는 게 맞소? 오진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준이의 뜻을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이 아이는 물건이 아닙니다. 준은 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엔 그리움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김진사를 보자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의 눈엔 자신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무언가를 얻으려는 욕심만이 보였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린 것이 철이 없구나. 부인, 아이는 원래 부모 곁에 있어야 하는 법이요. 법적으로도 우리가 데려갈 권리가 있소. 친어머니는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데려가고 싶었지만 동시에 준이 행복한지도 궁금했습니다. 김진사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마을 이장과 박노정 영감을 찾아가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를 계속 이곳에 두는 것은 아이에게도 마을에게도 좋지 않소? 협조해 주시면 살해는 하겠소. 은 몇 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마을의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뒤 오진사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오진사, 장작값을 받으러 왔소이다. 한 중년 남자가 집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차용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10년 전 당신이 아이를 키운다며 빌려간 돈 말이요. 이자까지 합하면 은 50냥이요. 이제 갚을 때가 되지 않았소? 오진사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10년 전 준을 처음 데려왔을 때 누구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에는 분명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찍은 게 아닙니다. 저는 이런 차용증을 쓴 적이 없습니다. 증거가 있는데 무슨 소리요? 도장도 찍혀 있고 날짜도 명확하지 않소? 당장 갚지 못하면 관가에 고발하겠소. 그때 뒤에서 김진사가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가 위조한 차용증이었습니다. 마을의 한서리를 매수해서 오진사의 도장을 훔쳐 찍은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금세 소문을 듣고 수군거렸습니다. 오진사가 빚을 졌대. 그 아이 키우느라 무리했나 봐. 은 50냥이라니 평생 벌어도 못 갚겠는데 이제 어쩌려고. 장터에서도 우물가에서도 어디서나 오진사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동정하는 이도 있었지만 냉소를 보내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러게 남의 아이를 왜 주워 키웠대? 애초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 며칠 뒤 박노정 영감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집안의 어른이었습니다. 오진사, 이쯤에서 놓으시게. 그 아이 이미 양반가에 핏줄인 것이 드러났고 자네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영감님, 나도 자네 마음은 안다. 10년을 키운 정이 어찌 가볍겠나. 하지만 지금 자네 처지를 보게. 빚에 쪼들리고 마을 사람들 눈치에. 이건 아이를 위한 일도 아니야. 오진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서울로 보내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과거도 볼 수 있고 관직도 얻을 수 있어. 여기 있으면 평생 나무꾼의 아들로 살 뿐이야.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아프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주는 할아버지가 창고에서 팔 물건들을 꺼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 안 되는 농기구와 옷가지들, 심지어 어머니의 유품이었던 비녀까지 꺼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엇 하시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정리 좀 하려고. 하지만 주는 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10년 동안 자신을 키우느라 모아둔 것이 없는 할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남은 것들까지 팔려고 한다는 것을. 다음 날 김진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관아의 아전 2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오진사, 제안을 하나 하겠소. 아이를 우리에게 맡기면 그 빚을 제가 대신 갚아드리겠소. 은 50냥, 적은 돈이 아니지 않소? 오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이는 물건이 아닙니다. 돈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줬소. 그럼 관가에 고발하겠소. 빚을 갚지 못하면 감옥에 갈 텐데 그럼 그 아이는 누가 돌보겠소? 결국 관에서 데려가겠지. 그것보다는 친어머니 곁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소? 그날 밤 주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서울로 가겠습니다. 오진사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준아, 무슨 소리냐? 넌 억지로 갈 필요 없다. 억지가 아닙니다. 할아버지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순 없어요. 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제가 서울 가서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하면 할아버지 빚도 갚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저 할아버지를 위해 꼭 성공하고 싶어요. 오진사는 준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준아, 넌 아무것도 갚을 필요 없다. 내가 너를 키운 건 무언가를 바라서가 아니었다. 알아요.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저를 10년 키워주셨듯이 이젠 제가 할아버지를 지킬 차례입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할아버지 곁에서 자라며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돌려주는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준이 서울로 떠난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준이 서울로 떠난다는 소문이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장터에서 떡을 팔던 박씨 안악이 처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오진사에게서 장작을 사던 단골이었고 준이 어릴 적부터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오진사가 10년 키운 아이를 저렇게 빼앗기다니. 옆에서 생선을 팔던 안악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양반들 일인데 우리가 끼어들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아니야. 우리도 뭔가 할 수 있어. 박씨 안악은 단호했습니다. 우린 10년 동안 지켜봤어. 오진사가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추운 겨울에도 자기 옷을 벗어 아이를 감싸고 자기는 굶어도 아이 먹을 것을 마련하던 모습을. 그게 진짜 부모 아니었어?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막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진사를 도와야 해. 하지만 은 50냥이라니. 너무 큰 돈이야. 다 모으지 못해도 조금씩이라도 모아보자. 다음 날 아침 오진사가 눈을 떴을 때 집 앞에는 보리쌀 한 대, 무 한 단, 명태 2마리씩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몰래 갖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웃 노파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오진사, 우린 10년 동안 지켜봤소. 당신이 그 아이를 어찌 키웠는지.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요. 맞아요. 그 양반들한테 질 순 없어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루 종일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한 사람이 은 1냥, 2냥씩 내놓았습니다. 가난한 마을이었지만 마음만은 부유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장터 안악들이 모은 돈은 은 20냥이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집은 한 달치 식량값을, 어떤 집은 겨울 땔감값을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이걸로 비닐부를 갚으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아봅시다. 오진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제가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말은 필요 없어요. 우린 그저 옳은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한편 형 이연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진사의 차용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이 도장, 진짜가 아니오. 이연은 관아의 서리에게 도장을 감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진사가 10년 전 쓴 다른 문서들과 비교했습니다. 도장의 크기와 모양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김진사, 당신이 만든 가짜 차용증이요. 이건 중죄요. 문서 위조는 곤장 80대에 유배형까지 받을 수 있소. 김진사는 당황했지만 빠르게 말을 바꿨습니다. 아, 그건 착오였소. 내가 잘못 가져온 것 같소. 다른 차용증과 혼동했소. 착오? 사람을 협박하고 아이를 빼앗으려 한 게 착오요? 이연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내 동생을 탐욕의 도구로 쓰려 했소. 더는 용납 못하겠소. 관가에 고발하겠소. 김진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급히 짐을 싸서 서울로 도망쳤습니다. 친어머니는 그 자리에 남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준아, 미안하다. 어미가 또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그녀는 오진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아이를 부탁드립니다. 낳은 어미보다 키운 아버지가 더 소중함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미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주는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떠나지 않아도 되나요? 오진사는 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준아. 넌 가야 한다. 네. 호주는 놀라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억지로가 아니라 내 뜻으로 가는 거다. 빚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배우고 싶어서 가는 거야. 공부해서 크게 되어라. 그리고 언제든 돌아올 곳은 여기란 걸 잊지 마라. 이연이 말했습니다. 준아, 내가 너를 돌보겠다. 김진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형으로서 너를 지키겠다. 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서울로 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사람들이 있고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년 후 준은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진사가 아닌 형 이연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이연은 준에게 최고의 스승을 소개했고 밤낮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준아, 넌 범상치 않은 아이다. 과거에 꼭 급제해서 할아버지께 보답하거라. 준은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했습니다. 밤이 깊어도 책을 놓지 않았고 새벽이면 글을 외웠습니다. 다른 선비들이 잠들 때 준은 촛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해. 더 열심히 해야 해.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과거 시험일이 다가왔습니다. 준은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성균관 앞에는 수백 명의 선비들이 모여 있었고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이는 벼락치기로 책을 외우고 있었고 어떤 이는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 논하라. 시험 문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준은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머릿속에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장작을 패던 모습, 자신을 안아주던 따뜻한 손길, 밤마다 글자를 가르쳐주던 모습. 준은 자신이 본 것들을 썼습니다. 백성을 다스림은 법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한 늙은 나무꾼이 버려진 아이를 품었듯 나라도 백성을 품어야 합니다. 피로 맺어지지 않았어도 정으로 맺어진 것이 진짜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렸어도 낯선 이가 자식을 살렸다면 그가 진짜 부모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반이라는 이름보다 백성을 살리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시험관들은 그의 답안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선비 범상치 않군. 어디서 배웠을까? 글에 진심이 담겨 있어. 한 달 후 합격자 명단이 성균관 앞에 붙었습니다. 강준, 급제.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이연이 달려와 준을 껴안았습니다. 해냈구나. 내가 해냈어. 형이 정말 자랑스럽다. 호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양반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급제자 천민이 키운 아이래. 양반 핏줄이긴 한데 장작패는 늙은이 밑에서 컸대. 과거는 급제했지만 관직 받기는 어렵겠어. 귀족들은 준의 출신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이조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강준, 급제는 인정하나 관직 임명은 보류한다. 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입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천민의 손에서 자란 자가 어찌 벼슬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비록 양반의 피가 흐른다 하나 천민과 함께 살았으니 천민이나 다름없다. 귀족들의 말이었습니다. 준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과거의 급제에도 출신 때문에 관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 이연이 위로했습니다. 준아, 포기하지 마라. 방법이 있을 거야. 형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게 그게 잘못인가요?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날 밤 준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임금님께 아뢰겠습니다. 이게 옳은 일인지 임금님께 여쭙겠습니다. 대궐 앞, 준은 긴 상소문을 들고 대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새벽부터 기다렸습니다. 아침 조회가 시작되기 전 임금님께 직접 상소를 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신강준, 임금님께 아뢰옵니다. 신하들이 술렁였습니다.
급제자가 직접 임금께 상소를 올리다니 무례한 일이었습니다. 저놈이 감히 규율을 어기는구나. 하지만 임금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급제자 강준이로구나. 무엇을 아뢰려 하느냐? 신의 출신에 대한 억측이 있사옵니다. 신은 천민이 키운 아이라 벼슬할 자격이 없다 하옵니다. 그래서 하오나 신은 묻고자 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누가 낳았느냐로 정해지는 것이옵니까? 아니면 누가 키웠느냐로 정해지는 것이옵니까? 대전이 조용해졌습니다. 신하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신을 낳은 이는 양반이옵니다. 하오나 버렸사옵니다. 신을 키운 이는 천민이옵니다. 하오나 목숨을 걸고 지켜주셨사옵니다. 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은 키워주신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자 하옵니다. 그것이 잘못이옵니까? 신하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무례하다. 양반의 자식이 천민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단 말이냐? 이는 법도를 어기는 일이다. 하지만 임금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강준, 예, 전하. 그대의 양부 이름이 무엇이냐? 오진사라 하옵니다. 오진사, 좋은 이름이로다. 짐이 묻겠다. 그 오진사는 그대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글자를 가르쳐 주셨고, 나무 패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사람을 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사옵니다. 준은 목이 메어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사옵니다. 추운 겨울 자기 옷을 벗어 저를 감싸 주셨고, 자기는 굶어도 저를 먹이셨습니다. 밤마다 촛불을 켜고 글자를 가르쳐 주셨고, 제가 아플 때는 밤새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주는 울먹였습니다. 신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그분 덕분이옵니다. 대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짐이 듣건대 사람을 키운다는 것은 밥을 먹이는 것만이 아니라고 하였다. 마음을 키우고 정을 나누고 삶을 가르치는 것이라 하였다. 임금은 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양부 오진사, 그는 진정한 아버지로다. 짐이 묻겠다. 여기 모인 신하들 중 자기 자식을 그만큼 사랑하는 이가 몇이나 되는가? 신하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짐이 명하노니 오진사에게 정려문을 내리고 강준은 정식으로 관직에 임명하라. 전하, 그것은 한 대신이 반대하려 했지만 임금은 단호했습니다. 짐의 명이다. 피보다 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자가 어찌 백성을 다스리겠는가? 강준의 말이 옳다. 낳아준 것보다 키워준 것이 더 큰 은혜다. 대전 안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임금의 명은 절대였습니다. 주는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날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키워준 부모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3개월 후 마을 어귀로 붉은 가마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가마 뒤로는 관리들과 악공들이 따라왔고 손에는 붉은 정려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구경했습니다. 저게 뭐야? 임금님이 내리신 정려문이래. 오진사 할아버지께? 세상에, 우리 마을에 정려문이 서다니.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붉은 관복을 입은 준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정식 관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진사는 여전히 작은 집 앞 장독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더 하얗게 새었고 등은 더 굽어 있었습니다. 준은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오진사의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왔느냐? 준아, 크게 되어 돌아왔구나. 관리가 정려문을 세웠습니다. 붉은 칠이 선명한 정려문에는 큰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환호했습니다. 주는 할아버지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를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건 할아버지의 정 덕분입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진사는 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하지만 내겐 여전히 작은 아이일 뿐이다. 내가 처음 안아주던 그 아이.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오진사의 집 마당에는 떡이 놓였고 막걸리가 돌았습니다. 주는 직접 술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저를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신 박씨 안악님, 그리고 마을 분들. 이 마을이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박씨 안악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했다고. 다 오진사가 잘 키운 거지. 우린 그저 지켜본 것뿐이야. 이연도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오진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진사 어르신, 저는 준의 형이지만 진짜 가족은 어르신이라는 걸 압니다. 평생 준을 지켜주시겠습니까? 오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그래야지.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니까. 친어머니도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준을 바라보다가 오진사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지 못한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준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준은 할아버지와 둘이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많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한양에서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주 내려올게요. 매달 한 번씩은 꼭 올게요. 그래, 그렇게 해라. 하지만 준아, 한 가지만 약속해다오. 네,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사람을 대할 때는 마음을 먼저 보거라. 피나 신분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거다. 그게 진짜 사람을 아는 법이다. 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10년 후, 강준은 이조판서가 되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마다 빠짐없이 고향 마을을 찾았고 오진사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해 겨울, 오진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준은 3년상을 치렀고 할아버지 묘 옆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나의 진짜 아버지, 오진사.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을에는 붉은 정려문이 서 있고 아이들은 그 문 앞에서 이렇게 배웁니다. 여기가 바로 강준 판서의 고향이래. 낳아준 부모 말고 키워준 분을 선택했대. 그래서 나라에서 효자라고 인정했대. 그리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말해준다.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다. 마음과 시간으로 맺어지는 거란다. 사랑은 낳는 것이 아니라 키우는 것이란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